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민 의원님 시작해 주세요. 네. 네. OK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너하라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에 지금 나와 있는 민경욱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쓰며 싸우고 있죠. 그 세 가지 싸움의 방향 중에 한 가지가 국제조사단, 부정선거를 조사하는 국제조사단이 있습니다. 그 조사단의 보고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각 세계에 알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좀 늦춰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좀 챙기려고 이쪽에 와 있습니다. 이쪽에 와 보니까 대한민국을 보는 이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전광훈 목사님을 대표로 하는 종교계를 탄압하고 있고 또 북한을 탄압하고 있고 또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국가로 이쪽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나오신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 정권에서 다시 옥죄기 위해서 모금 문제를 꺼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다들 긴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광훈 우리 목사님을 서울로 직접 연결을 해서 이 국제사회의 우려도 전달하고 또 제가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로 마이크를 옮겨서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 너하라 TV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구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 그 미국에서 나타난 그 부정선거 또 작년 4.15 총선에서 나타난 한국의 사건 이래서 이제 지구촌에 이 큰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동호 교수님을 함께부터 모셨습니다. 네, 인사드리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연재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 의원님이 이 방송을 잘 이끌어가 주시면 저희는 대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까도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한국과 워싱턴은 태평양을 건너고 또 미국 대륙을 이렇게 끝까지 동쪽으로 와야지 있는 곳이 바로 워싱턴인데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얼굴도 뵙고 목소리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니 세상이 참 좋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동호 박사님 또 강현재 변호사님도 곁에 계시다니 든든합니다. 목사님, 제가 일단 먼저 궁금한 게 그 뒤 배경에 보이는 수많은 인파입니다. 그게 언제 찍은 어떤 사진입니까?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광화문 집회 현장인데요. 이런 집회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1년 내내 했었습니다. 1년 내내. 네. 이거는 그러면 전체 인원을 연인원으로 따지면은 그 인원이 꽤 되겠군요. 한 번이라도 여기 왔다 간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해보니까 거의 1,100만이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1,100만이면 서울 시민의 인구인데요. 아이고,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저 점속에는 저도 있는 거네요. 저도 갔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15 총선에서 그 유권자 투표 결과를 보니까 그게 거의 1,250만 표인데 그때 자유우파 정당을 찍은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왔다 간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가 되면은 우리 사회를 이끄는 거대한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얘기하는 보수 우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광훈, 민경욱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죠? 극우다, 극우 보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그 개념 정리부터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극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고 그 구구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이 사태가 일어난 그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이게 주사파 정부로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6월 8일 날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7가지 조건으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문재인은 한미동맹을 해체하려고 한다.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두 번째는 역사상 지구촌에 없었던 소득주도 경제성장,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완전히 해체시키려고 한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이 단어는 UN 보고서에 한번 언급된 사건으로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아니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지구촌에 아무도 그 사용을 안 했지만은 문재인이가 처음 사용했다면 문재인이가 이거 특허낸 거 아니냐, 기발한 걸 발견한 거 아니냐 했더니 최강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최강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문재인이가 최초로 개발해서 이게 특허낸 것이라면 그러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경제학 교수들은 다 죽었습니까?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그럼 다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사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써서는 안 될 정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지금까지도 고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보를 완전히 해체시켰어요. 세 번째로. 신원식 장군님 잘 아시죠? 예. 신원식 장군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연합사 부산행관 했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 안보는 완전히 무장 해제가 돼가지고, 특별히 9.19 합의에서 평양 가서 문재인이가 거의 간첩급에 속한 모의를 했기 때문에 전쟁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도 군사 전문가들은 다 그렇습니다. 현재 전쟁하면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전쟁이.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히 해체해서 이번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한국 것만 난 해체한 줄 알았더니 이번에 탄로가 난 바에 의하면은 한국의 걸 해체해서 북한에다 갖다 주려고 했던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를.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이거 미친놈이죠. 도대체가. 어찌 이런 짓을 합니까? 그 다음에 4대강 고를 다시 해체하려고 그러는데 4대강 고를 만들어진 후에는 홍수, 그 다음에 가뭄, 태풍으로 인해서 사람 국민들이 희생되는 경우도 없고 이렇게 너무나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을 이걸 지금 다시 해체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외교 왕따인데 문재인이가 정부 들어서자마자 초창기에는 외국을 다니면서 계속 뭐 수상들 만나고 대통령 만나면서 하는 말이 딱 하나예요. 뭐냐?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해체하기 전에 핵무기를 해체 안 해도 먼저 우리가 북한을 지원을 해서 김정은이가 감동을 받게 해서 스스로 해체하게 하자. 이따위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메르켈 총리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거 무슨 한국 대통령이 와서 이따위 짓을 하냐? 다 실패하니까 요즘은 갈 데가 없어서 뭐 동남아 몇 군데는 돌아다니고 지금 청와대에 처박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문재인 속에는 간첩 사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간첩 여왕 신영복을 나는 가장 존경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네?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 부인을 시켜서 참배를 시키고, 6.25의 3대 전범 김원봉한테 말이야, 김원봉을 뭐 국군 유공자라고 시상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뭐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하는 말들이 문재인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거의 간첩 수준에 맞는 말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경고를 2년 전에 했습니다. 반드시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을 가려고 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 가려고 한다 했더니 이 말을 알아듣는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강화문으로 뛰어나온 것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 네, 7가지를 한 번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A4 대통령이라서 단 한 문장도 A4 용지가 없으면 읽지를 못하는데요. 읽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분인데 7개를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감동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북한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군사용어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죠. 그 비대칭 전력 중에 가장 큰 것이 북한으로서는 핵무기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이 핵무기만큼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은 폐쇄된 공간이고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바깥에 이 민주 세계의 진실된 사실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핵무기만큼의 위력을 지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분들이 북한에 대북 전단을 뿌리려는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의 숨결을 느끼게 하기 위한 운동을 벌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좌파가 주동이 된 국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법을 바꾸고 있고 또 박상학 대표 같은 사람들을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탄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 핵무기도 계속 문재인이가 지금까지도 거짓말하는 것이 뭐라 그러냐. 북한이 만든 핵무기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계속 하는데 그 볼턴 회고록에 보면은 볼턴 회고록에서 나온 것은 뭐냐면 핵무기가 이건 남한의 적화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볼턴 보좌관이 하는 말에. 근데 이런 말에 대해서는 다 거짓말을 계속하고 이러한 그 사실들을 이제 그 북한에게 알려야 되니까 북한은 폐쇄된 사회니까 거기는 방송도 안 되고 라디오도 안 되고 신문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제 3만 6천 명의 탈북자들이 모여서 결성해서 그분들은 북한에 살다 온 사람이니까 그들의 형제, 그들의 부모, 그들의 동포, 우리도 다 같은 동포지만은 그래서 이제 전단지를 통해서 공풍선에다 실어서 북한으로 계속 이제 날렸는데 그것도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1불짜리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날렸는데 이게 시작한 지가 오래됐죠. 오래됐고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사실은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은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사실은. 도왔는데, 네. 예, 도왔는데 작년에 드디어 박상학 대표가 공포선 날리는 타겟을 휴전선 근처가 아니라 평양 상공에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석궁 바로 위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여정이가 난리가 나가지고 청와대에다가 지시를 해서 박상학 구속시켜라.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 내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정광훈 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이게 북한에서 우리 민족끼리 방송에서 지시를 한 거예요. 지시를 하니까 청와대가 바로 법을 만들고 박상학을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박상학 대표는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잘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국무부에서 어느 정부가 바뀌든지 간에 과거에 옛날에 부시 때부터 이 탈북자들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챙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속을 시도를 했어요. 박상학 대표를. 네, 시도를 했는데 역시 이제 국제사회의 눈치, 그 다음에 특별히 미국의 눈치 때문에 이번에도 구속은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도 내가 볼 때에 지금 법으로 이제 통과는 했는데 법으로 통과한 것도 끝나지 않고 이 탈북자들을 아무로 굉장히 비판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네. 예. 지금 목사님 이제 뒤로 보이는 그 많은 점들 수백만이 이제 모인 그 인파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이른바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저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저렇게 사람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방편 중에 하나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을 하고 있고 독재 방역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5명 이상 만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탄압의 방법인데 그게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불만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저보다가 이제 강현재 변호사님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강현재 변호사님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코로나 탄압. 이게 안 될 텐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 변호사님. 예. 네. 아유, 의원님 저기 페이스북에서도 보고 있고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찬가지죠. 예. 네,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늘만 해도요. 오늘 그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장관 환경부 장관이 실형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직권남용, 뭐 업무 방해, 그리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의 뭐 공문서 기록 파기까지 혐의가 나오고 있는 등 아주 그냥 속속 계속 부패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설을 앞두고 계속 코로나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변형돼서 감염이 됐다. 그리고 또 오늘 참 우리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는 것이 오늘 또 딱 되니까 다시 400명대, 500명대 되고 있다. 이런 기사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이 결국은 이 신규 확진자 수는 저희가 늘 얘기해왔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정부가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규 확진자 수를 늘렸다 줄였다 발표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또다시 설 앞두고 이 코로나로만 얘기가 되게끔 이제 언론 조작을 하고 왜곡 보도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모이기만 하면 이제 터져 나올 것 같고, 광화문에 또 수천만 명이 모여서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하면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계속 지연시키려고 지금 백신도 엉망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코로나를 통해서 네, 일단은 광화문 집회가 준비됐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4.15 네. 총선. 그동안 코로나 가지고 장난친 과정을 한번 외국 동포들에게 하면서 아, 예, 코로나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신규 확진자 숫자를 발표하는 것에 엄청난 맹점이 있습니다. 민효님 네. 잘 아시지만 예. 듣는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코로나라는 거는 당연히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 되는 사람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 검사 자체를 적게 하면 그 중에 확진자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확진자 수 100명이다, 내일 뭐 200명이다, 500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인데, 이거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쳐온 겁니다. 예를 들어 4.15 총선 때는 K 방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루에 4,000명 검사해요. 그리고 검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한테도 검사하란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할 대상과 그 검사할 숫자 같은 것 통제 자체를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검사를 잘 안 하고 자제하고 몇 명만 검사해서 4,000명 검사해서 신규 확진자 수 적게 나오니까 그걸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청정국가다, K-방역이다 이렇게 해서 당시 4.15 때 상당히 득을 봤다라고 봅니다. 의원님도 기억나시겠지만 그럼요. 예.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잘 대응하는 것 때문에 4.15 총선 전에 여론이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 대규모 집회를 막는다든지 그 시점에서 다시 검사를 표본을 많이 뽑아서 하기 시작해서 또 코로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3.1절 집회를 못하게 하고, 그쯤에 정광훈 목사님 구속시키고, 또 지나고 나서 8.15가 다가오니까 자기들은 오히려 우한을 다시 전면 개방하는 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시 검사 숫자를 늘리면서 신규 확진자 숫자를 올려가지고 8.15 집회하면 안 된다 하고 서울 전역에 집회를 금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나 법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자유를 금지하는 거는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주인인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집회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국민들은 언론도 없잖아요. 그리고 일개 맞습니다. 국민들이 모여서 말을 하는 것이 알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회가 유일한 수단인데 이것을 막으면은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최고도로 보장돼야 되고, 만약에 제한을 해야 한다면 최소로 제한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정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어떻게든 집회를 막고자 해서 8.15 때 다시 코로나로 사기를 치고 국민을 호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정광훈 목사님 탄압하고 교회 탄압하고 8.15 집회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휴대폰 위치 추적하고 뭐 금융 정보까지 추적하고 그리고 전화를 해서 검사를 안 하면은 고발된다, 민사 소송 당한다, 구상권 청구할 거다 이런 식으로 겁박하고 경찰 데리고 집에 찾아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검사를 3만 5천 명 가까이를 한 겁니다. 강제로. 그러면은 또 300명, 400명 나오잖아요. 그 숫자 가지고 광화문에서 300명, 400명 나왔으니 이 사람 살인마다.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검사 대비 신규 확진은 한 1% 전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광화문 집회자들은 1%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확진율을 숨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처럼 신규 확진자 수를 늘려서 국민을 겁줘야 되면은 계속 검사를 또 여기저기서 전수검사라는 이름으로 아무 의심도 없는 사람들까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검사 숫자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 다 갖고 놀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요약하면은 일단은 처음 그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그때 초기 대응에서 벌써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대만처럼 막았으면 한 명도 이제 안 걸릴 텐데, 그 저희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목적 달성을 다 했어요. 일단 광화문 집회 저지시켰고, 그 다음에 4.15 총선 사기극 잘했습니다. 사기극 잘했고,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계속 지금도 생산되는 그 악법들, 이건 법이 아니거든요. 저건 언젠가는 저는 국제법에 탄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에서 생산하는 저런 법들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게 하려고, 국민들이 관심 못 갖게 하려고 모든 관심을 코로나로 이동시켜서 진행을 하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의 마지막 목표인 그 낮은 단계 연방제 개헌을 위해서 이 코로나를 계속 사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확진자 수를 갖고 발표를 하면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겁박을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강현재 변호사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많은 사람을 검사를 하면은 확진자는 많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치사율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봐도 0.1%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지금 보면 한 10,000명 돌아가셨나요? 6,000명, 10,000명. 예, 그렇게 된 걸로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걸로 보면 그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10,000명이 아니고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입니다. 1,000명. 예, 1,0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1,000명이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이 독감 환자로 보면 훨씬 더 많고, 1,000명은 한 달에 돌아가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의 숫자가 1,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단한 일처럼 이렇게 부풀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연간 1억 명, 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철에서는 단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아침에 전철 타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나와서 직장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 밥 먹는 데서 밥 먹고 또 전철 타고 와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고, 토요일 날은 극장 가고, 이런 데서는 하나도 안 걸리고, 일요일 날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데서 사람들이 다 걸린다고 그래서 지금 저 사랑의 교회 또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게 문제가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는다고 그래가지고 5명, 9명, 10명 이상 못 모이게 해서 좋다. 그럼 우리는 차를 타고 하겠다. 이랬더니 차도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하면 쇠를 뚫고 막 옆에 가는 다른 차에 가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된다면, 지금 좌파들은 한국이건 미국이건 이런 방역을 정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 식당에 안에서 식사를 못하도록
식당들 다 닫는 작업들을 해왔는데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들이 몽땅 락다운, 이 폐쇄 정책을 모두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과학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정치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제 여쭤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옥죄한다고 해서 가만히 계실 전광훈 목사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제 3월 1일이 되면은 또 대규모로 우리가 매년 모였던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 3월 1일은 어떻게 힘을 모으실 것인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전국에서 250여 곳에서 이제 그 임시진료소에서 검사를 하는데, 그게 하루에 5만 명이거든요. 5만 명 하면 최소한 100명 이상 나옵니다. 100명 이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5,200만을 동시에 조사를 해버리면 50만 명이거든. 50만 명. 50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전국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발표는. 그 다음에 어제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국제 논문에 발표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다 조사를 했더니 60%에서 70%가 이미 바이러스가 왔다 간 거예요, 우리에게. 왔다 가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게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결과가 어제 다 뽀록이 났어요. 드디어 이제 문재인의 이 사기가 어제 서울대 교수들에게서 다 탄로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주 무식한 전혀 지식이 없는 우리가 초창기에 처음 말했듯이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거는 감기만도 못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드디어. 아까 민 의원님이 발표하신 말씀하신 통계도 맞거든요. 1년에 독감 환자가 3,000명이 죽거든요. 3,000명. 3,000명이 죽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1,000명밖에 안 죽었다. 예. 아까 자살자도 1,000명이라는데 아니고요. 하루에 한 달에 1,000명. 한 달, 그렇죠. 한 달 맞아요. 예. 하루에 50명씩 죽어요. 맞습니다. 하루에 50명씩 죽고 자살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 코로나는 통계적으로 또 임상적으로 실제로 또 저희들은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를 1,200명을 강제로 가뒀는데 거기 가서 약 하나 먹은 적도 없고 뭐 주사 맞은 적도 없고 그냥 갇혀있다 나온 거예요. 갇혀있다가. 근데 다 나왔어요. 그냥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험학상 이제 뭐가 드러나냐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연세가 많다고 다 걸리는 게 아니고 중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당뇨, 고혈압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딱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코로나를 가지고는 사기쳐서는 안 되는데 이들이 계속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못하도록 지금도 금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3월 1일 날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도 없고 해서 끝장을 내려고 지금 우리는 3월 1일 대회를 위해서 1,000만 개의 앱을 지금 조직하고 있습니다. 1,000만 개 앱을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열심으로 불이 붙어서 진행하고 있어서 이번에 3.1절 날은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진행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탄핵하고 문재인은 더 이상 저 자리 놔두면 안 돼요. 무슨 짓을 할지 불안해서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처음 이 애국운동 시작할 때에 독일의 보네포의 말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보네포 신학자 목사님.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보네포. 그런데 그때의 보네포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는데 한눈에 벌써 히틀러가 보니까 미쳤단 말이에요. 정신이 아니거든요. 지금 문재인의 미친 거와 히틀러의 미친 게 어느 게 더 세냐? 문재인의 미친 게 훨씬 세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더 이상 저 자리 둬서는 안 되고 승객, 버스를 타고 있는 승객들의 보호를 위해서 미친 운전사는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타고 있는 5,200만들을 또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라도 문재인은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앱을 제가
그때 이봉규 TV에서 강현재 변호사랑 같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거 듣고 제가 깔았습니다. 깔고 다음에 등록도 하고 매달 내는 후원금인가요? 회비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게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정말로 이렇게 뒤에서 우리가 뵙는 지금 목사님 뒤로 보이는 그 많은 인파를 모은 것 같은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때 나훈아 쇼에서 나왔던 많은 그 앱으로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실제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앱으로도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앱을 1000만 개 조직하는 이유는 광화문에서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들 숫자가 1000만 명 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들은 애국운동을 위해서 꼭 3.1절 아니더라도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앱에 다 가입해달라. 그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200만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뭐 하냐 말이에요. 나라가 어려웠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앱에 다 가입해라. 그래서 우리가 1000만 명 앱을 깔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계산을 다 가지고 광화문에 참여했던 사람 1000만 명, 또 아니면 기독교인들 1000만 명 참여하라. 그 다음에는 안보 세력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재향군인회의 그 회원들이 1000명 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군대 갔다 왔습니까? 3년 동안 왜 고생했습니까? 아니 나라를 이렇게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군대 생활을 했냐 말이죠. 그래서 3개 진지에서 기독교 진지, 그다음에 광화문 진지, 그다음에 안보 진지 해서 1차적으로 1000만 하고 그다음에 1000만이 되면 다시 1대1로 전진하면 2000만 원 싣게 되니까 이렇게 전진을 하고 그다음에 3.1절 날 우리가 앱을 깐다고 해서 꼭 앱을 통하여 이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가 200명 단위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200명 단위로 내려가면 우리는 실제로 집회하려고 합니다. 1000만 명. 몇 명이 구속되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했는데 뭐 구속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목사님이 다시 구속되는 일은 이제 없어야 됩니다. 옆에 이동호 박사님이 계시니까 이동호 박사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이 문재인 정부가 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그렇게 타겟으로 하고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에 또 송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혐의가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리에서 이제 예배를 보면서 예배에 대한 헌금을 거둔 건데 그것을 이제 잘못 위법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전광훈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이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지금 이 정부는 주사파 정부고 이들의 기본 사상은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무신론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독교 전통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조선이 무너졌을 때 선교사들을 통한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 정신이 대한민국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직전에 우리 소련이 북녘에 진주에 왔을 때 최초로 반소 운동을 벌인 반공산주의 운동을 벌인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사파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데 가장 큰 적은 결국은 기독교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기독교고 그 기독교를 대표하는 세력이 전광훈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집요하게 전광훈 목사를 공략하는 거고 기독교를 공략하고 또 기독교를 분열시켜서 저항이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만든 기독교의 저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들이 지금 전광훈 목사님께 되는 혐의는 사실은 너무도 무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모이면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이들이 철저하게 반기독교고 반종교고 그리고 정말 무신론 세력이라서 그들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은 이제 옥고를 이렇게 치르시고 편찮으신데도 자꾸 이제 가서 고생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들어가셔서 또 생각을 또 거듭 하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는 애국에 대한 생각을 더 가다듬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됐겠죠? 제가 이제 이번에 간 것은 6개월 정도 이제 감옥 살았는데요. 거기서 뭐 감옥 들어가면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밥 먹고 잠자고 기도하고, 기도를 하니까 밖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감방에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기도가 깊어지니까 당연히 밖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받고 한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감옥 6개월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정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감옥에서 나오던 날 이제 드디어 10대, 20대, 30대 다 돌아오고, 40대만 이제 그때 42%, 58% 됐었는데, 그것도 그 다음 주간에 40대도 50%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 60에서 70%가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주의, 그다음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70%인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돌아왔다 해도 근본적으로 저같이 국가 철학을 알고 역사 철학을 알고 돌아온 게 아니라, 당장 이제 문재인이가 하도 사고를 치니까 그런 걸 보고 일시적 현상을 보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생각하고 또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에게 이게 국가 철학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또 뭔 사건이 일어나면 또 해가지고 또 저쪽으로 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헌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헌법 위에는 건국 이념입니다. 건국 이념.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국 이념이 거의 없고, 심지어 우리 민 의원님이 그 봉사하셨던, 지금도 관계 계시지만 정치계 있죠. 정치계 그 국회의원들을 제가 수도 없이 만나봤잖아요. 만나서 제가 물어보면, 나 이렇게 딱 물어봐요. 혹시 그 이승만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승만 책이 한 5, 60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라는 이런 작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걸 뭐다고 읽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히는 거지. 이게 정치가들이 있다 이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러면 이 건국 대통령, 대한민국을 건국을 한 건국 대통령의 그 책을 한 권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정치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독재자잖아요. 그 다음에 또 3.15 부정선거했잖아요.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승만은 독재자도 아니고 3.15 부정선거도 아니라는 것은 이건 이미 벌써 다 밝혀졌습니다. 짧게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하는데, 이승만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4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러나야죠. 4년 했으면. 근데 그때에 이제 누구에게 나라를 물려줄 사람을 찾으니까 없어요. 없어. 왜 없냐? 일단은 그 물려줄 사람을 보니까, 이승만이가 물려줄 사람을 찾는 것은 기준이 딱 이겁니다. 남로당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북한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만이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아무리 차도 없어요. 없으니까 그 중에라도, 없는 중에라도 그래도 비슷한 사람의 차이가 했는데, 당은 다르지만 신익기 같은 사람, 원래 신익기한테 물러주려고 했어요. 근데 익산에 가서 연설하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조병욱 박사 역시 암이 와서 술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나라를 물러줍니까? 또 물러주는 즉시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오늘 같은 이런 일들의 10배, 100배가 이승만이가 만약에 4년 2번 하고 물러줬으면 국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할 수 없이 3선 3번째 하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 그것도 여기 대해서 또 구체적인 말씀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4.19 부정선거 했다 그러는데, 3.15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 이승만은요 그때 단독 후보예요. 단독 후보. 단독 후보가 무슨 부정선거를 해요? 단독 후보가. 그 이승만이가 그 부정선거한 게 아니라 이기붕이가 자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혹시나 이제 90 이상 되신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시면 자기가 부통령으로 이어받아서 대통령 하려고 바로 이기붕이가 부정선거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야하는 과정에도 다 나타납니다. 이승만은. 그래서 이승만을 뭐 3.15 부정선거 또 독재자 이 말은 이건 전부 좌파 빨갱이 종북 애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이걸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네? 특별히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래서 이승만 말하기를 싫어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니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설계도를 모르면 설계도가 없이 집을 질 수가 없죠. 그 이승만을 모르면 설계도를 모르는 거거든요. 설계도 없이 집을 지려고 덤비니까 저는 한국의 그 정치하시는 분들 또 정치뿐이 아니라 교수님들 이런 분들도 보면은 지식인들도 보면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이 기본 정신이 무너져 있다. 모든 나라 가면은 국가 정신이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미국 같으면 청교도 정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토마스 제퍼슨법도 살아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하러 가보면 심지어 몽골 같은 데들 가보면요. 집집마다 다 징기스칸 책이 다 꽂혀 있어요. 징기스칸 책. 그 다음에 중국은 뭐 모태똥책을 말할 것도 없고 서양에 가면 성경이 또 다 있고 우리나라는 이승만 책이 하나도 없어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태풍이 오면 뭐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거듭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이 1000만 개 앱을 조직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도 국민들에게 국가 철학을 가르쳐야겠다. 왜? KBS, MBC가 안 가르치니까. 지금 주사파 언론들로 다 넘어가가지고 계속 지금 뭐 KBS, MBC, SBS가 북한 편에 서서 방송을 해버리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주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나올 때 전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 철학을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김에 그 1000만 명을 모으시려는 그 앱의 이름도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원래 정식 이름은 이제 그 강연사 예, 아유 미니언님 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동하는 미니언님. 예. 네. 또 유사 앱이 또 막 나와서 방해를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 할 때 대국본 이렇게 이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대국본이라고 검색하면은 이 태극 문양에 DKB가 적힌 태극 문양의 앱이 바로 뜨니까요. 그걸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가입도 단순화되어 있으니까 가입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이 대국본 앱이 사실 1000만이 정말 하나의 앱으로 모이려면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 앱으로 지금 집회를 못하니까 온 국민들이 불만은 많고 정말 뛰쳐나가서 돌이라도 던지고 싶은 국민들은 엄청 많은데 갈갈이 찢겨져 있잖아요. 서로 간에 소통을 못하게 아예 가족끼리도 지금 5명 모이지 말라고 할 정도로 온 국민을 움직이지 못하게 갈갈이 찢어놓고 다 재갈을 물려놨단 말이죠. 그러면 앱에서 온라인에서 앱에서 우리가 1000만 명이 모여 있으면 이 앱을 통해서 예를 들어 민경우 의원님의 따끈따끈한 긴급 소식 이런 것도 1000만 명에게 바로바로 전달을 하고 또 우리가 유사시에 하나의 행동을 같이 할 때 일종의 서로 간에 완전히 연락 인책인 겁니다. 이 앱 안에서. 그래서 하나의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지금 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앱 안에 모여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독재자들이 한 사회와 국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보면 항상 언론부터 먼저 점령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 민의원님이 계셨던 그 KBS 그냥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언론부터 장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완전히 주사파에게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도 그다음에 기사 그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그 분위기 전체가 다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는데 한 국가가 바로 서려면 언론이 바로 서야 되는데 한국은 완전히 끝장이 났고
일본에 제가 그 1,000만 명 내가 앱을 왜 조직하려고 하냐면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본은 요미우리 신문 하나만 1,000만 부입니다. 1,000만 부. 네, 한국은요 조중동 있다고 하지만 조중동도 뭐 정체성이 옛날하고 다르고 조선일보 그래봤자요 그 200만 부도 안 되고 이러니까 국가가요 이게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0만 명 앱이 딱 되면 실시간 정보들을 직접 1,000만 명 국민들에게 우리가 또 1,000만으로 끝나지 않고 2,000만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정부가 거짓말 못하도록 언론이 국민들에 대해서 사기를 못 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1,000만 앱에다가 총력을 기울이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도 올라갈 줄 알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그 경제적으로도 GNP가 5만 불 이상 쉽게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1,000만 앱만 다 되면은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거는 굉장히 생각을 잘 하신 게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다들 했겠죠. 하지만 지난 선거 이후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트위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지니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억울한 것을 트위터에 올릴 때마다 트위터에서는 이 사람의 말이 틀렸습니다. 이 사람 지금 하는 말은 다 틀린 겁니다라는 노란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른바 딱지를 붙여서 나왔어요. 그것은 트위터뿐만이 아니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힘, 특히 미국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 빅테크로 불리는 SNS를 소유한 사람들, 트위터의 소유자, 페이스북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이런 방송을 하고 트위터로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운 게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우리를 잘라버리면 어떡하는가. 페이스북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지만 그거를 갑자기 잘라버리면은 그럼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운동장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1,000만 명을 갖는 플랫폼을 가지신다면은 다른 사람이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트위터가 자기를 어떻게 하든 아니면 페이스북이 자기를 언제 잘라버리더라도 1,000만 명의 앱을 통해서 서로의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저희들이 1시간 이제 가까이 됐기 때문에 1시간 너무 많이 넘어오면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괜찮습니다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민주국가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독재국가로 변할 수 있는 4단계를 이코노미스트지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카리스마로 권력을 잡는다. 그러면 이번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슨 카리스마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5년 만에 한 게 아니고 이 이른바 촛불 세력이라는 그 권위를 얻고 카리스마를 얻고 이 대통령 선거를 1년 4개월 앞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부정선거로 갑자기 등극을 한 거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끊임없이 적폐를 만들어내고 적폐라고 공격하고 적폐 세력을 공격한다. 적폐 세력을 만들어내고 공격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으로 모자라서 또 집어넣고 우리 목사님도 집어넣고 종교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 적폐를 만들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언론과 사법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든다. 딱 맞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과 사법기관, 사법부가 권력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세 가지만 봐도 우리들이 벌벌 떨리게 네 단계 중에 세 단계가 벌써 다 진행됐다고 하겠지만 네 번째 단계가 이 무서운 단계가 뭐냐? 선거 제도를 고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제가 와서 6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지금 이제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네. 국제 조사단이 600페이지의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앞에 우리가 서문들을 받고 있어요. 그 서문을 받을 때 그 서문 중에 기억나는 게 그겁니다. 미국의 선거 제도를 비롯한 민주 질서, 헌정 질서에 깊은 감동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초를 미국 헌법을 가져와서 했었다. 그런데 미국이 부정선거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4월 달에 벌써 4월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벌써 한국에서는 이 네 번째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QR코드라는 세 개를 이용한 부정선거를 통해서 한국의 독재는 이미 완성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단계인 부정선거를 붙잡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격의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 9,200억 원이라는 돈을 푼 금권 선거다라는 이야기를 풀어가시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모든 5가지를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이기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조직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밖에 없다. 제가 감옥에서 6개월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조직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그 최첨단 앱 같은 이것으로 조직을 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가장 미개한 방법으로 조직이 동시에 가야 됩니다. 동시에. 투투앱이 동시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별로 통반별로 아주 그냥 옛날식으로 조직 이 2개가 동시에 조직을 가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한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이 국토본의 상임 대표로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분노하라. 네. 분노는 힘이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주권을 빼앗기는 참정권을 강탈당한 사실을 바르게 알게 되면 이 분노는 힘이다. 화를 내야지 되는데 화를 내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가 말씀하신 조직하라. 혼자는 얘기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보다 2사람이 많고 2사람보다 4사람, 5사람, 10사람이 많다. 좋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세 번째가 소리치라, 외치라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1000만의 회원을 갖는 그런 앱을 통한 외침 이런 게 이제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역량을 이제 결집시키는 가장 빠른 일정이 이제 3월 1일이 되는데 준비는 이제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이를 봐서는 진짜 그냥 5개 집회를 강행하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그 해봤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앱 조직도 그렇고 또 미개한 또 아날로그 조직도 그렇고 지금 중국 공산당들이 조직하고 있는 저런 조직도 그렇고 우리가 광화문에서 1000만 명이 모여봤잖아요. 그럼 거기에 토요 집회 한번 나오려면 최소한 5만 원씩 돈 들었거든요. 5만 원씩.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경상도 전라도 같은 데서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 타는 값을 3만 원 내야 됩니다. 3만 원 내고 그다음에 또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또 돈 내고 하면 5만 원이 들거든요. 또 강원광장 가면 또 예배 시간에 헌금 10,000원 하고 이래서 5만 원을 내고 1년을 참여했다 이거죠. 5만 원씩을 내고 그거에 비하면 제가 앱을 확신하는 이유는 5만 원 내고 저 1년 집회 참석한 사람들이 앱에 가입 안 하겠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 이건 확실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앱을 또 조직해 놓고도 어느 날 시간이 되면 사건이 일어날 때는 강원 집회 다시 하는 거죠. 1000만 명 동시에 딱 모이는 거죠. 모여서 그래서 국가를 이제 반석 위에다 세워야겠다. 이래야 앞으로 이제 누가 대통령을 하든지 지도자들이 좀 나라를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이건 뭐 만약에 또 이런 상태에서 뭐 이명박 박근혜 같은 대통령을 세웠다고 칩시다. 쟤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쟤들이 또 흔들고 뭐 적폐청산 또 무슨 뭐 박근혜 또 무슨 뭐 이런 거 계속 흔들어 버리면요.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 쪽으로 찾아온다 해도 지킬 힘이 없다는 힘이. 그래서 조직을 하는 겁니다. 저희 조직에서 이번에만큼은 영원히 대한민국이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이기게 하는 것이 어제도 뭐 언론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미국 언론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하는 이번에 우리 이 운동이 한국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것은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한국처럼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하나의 제가 이 모범을 보이려고 예, 어저께 인터뷰를 하신 분이 바로 그랜트 뉴셴이라고 우리 OKN에서 함께 일을 하는 그랜트 뉴셴 대령입니다. 그 인터뷰 하시는 모습 잘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오늘 내일 곧 이제 내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활약상이라든가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을 이제 알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앱 얘기가 나왔는데 앱이 많이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에게 그 앱 안에 쉽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금방 따라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번 선거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거에 대한 감시,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가 없다면 지난번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똑같이 부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국토본에서는 이번에 있는 선거에 감시단을 내보내고 다음에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국민 계몽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힘도 좀 모아주시고요. 다음에 이번에 아직 우리들이 그 대법원에서 6개월이면 끝내야 되는 선거 재판입니다. 딱 단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벌써 4월부터 5, 6, 7, 8, 9, 10, 11, 12, 1, 2,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대법원 판사, 대법관들이 이런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제 지역구에 있는 선거구의 표는 재검표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재판도 한 번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정선거가 횡행하는 한 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다. 이런 것에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눈으로 보니까 저쪽에서 PD들이 1시간 넘어갔다고 막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이야기를 좀 보시고요. 한 말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외국에서 저에 대한 신변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먼저 드리면 제가 먼저 번에 구속된 것은 처음에는 이제 불법 집회했다. 이걸로 계속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7가지 사안으로 구속을 시도했지만 구속이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선거법 위반.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닌데 무슨 선거법입니까? 선거법 위반과 그다음 명예훼손, 문재인에 대해서 내 간첩이라고 했다. 이걸 가지고 저를 구속시켜 6개월을 살게 했는데 이번에 현명한 재판부가 이걸 완전 다 무죄로 때리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저를 구속시키려고 모금법 위반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불법 모금. 그 불법 모금은요, 내용이 뭐냐면 가문광장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한 거예요, 헌금. 아니,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한 것이 왜 불법 모금입니까? 이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종교 탄압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지금 벌써 언론들로부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한 걸 가지고 우리는 조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언론에다가 뭐를 하냐 불법 모금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내가 무슨 또 새로운 사고를 쳤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저를 이제 압박해 오는데 저는 절대로 앞으로 이제 구속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오라도 가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위대하신 변호사님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구속될 일도 없고 그래서
해외 동포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거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드리면, 저도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은 뭐냐, 그때까지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을 해주면 좋지만, 안 해주면 우리 물리적으로라도 선거 끝나자마자 현장에서 바로 까버려, 바로 투표 용지를.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선거도 막으면 더 좋지만, 그것도 안 되면 사전선거 좋다 이거예요. 오늘 끝났으면 오늘 투표 바로 까자 이거죠. 바로 결과를 바로 까고, 그 결과는 그 당별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날 통계를 내면 되니까. 그래서 각 당과 시민단체 감시하에서 현장 투표를 공개하는 거, 까는 거 외에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이건 무슨 뭐 또 무슨 뭐 중앙에다가 뭐 전자메일을 통해서 통계 보고 그렇게 하면요 100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무조건 현장 개표하자. 현장 개표해서 또 지구촌에 현장 개표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한국이라고 왜 그걸 못하냐.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만의 경우를 보면 대만과 캐나다가 그런데요. 특히 이 선거는 무슨 잘난 척하면서 기계를 이용한다든가 컴퓨터를 이용하면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투표를 하고 현장에서 수개표로 까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은 봐서 보고 한 사람 넘기면은 읽고 읽으면 한 사람은 적고 이런 아주 원시적인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부정선거의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카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 QR 코드를 합법화시키는 식으로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선관위에 노란하고 있는 것을 지금 입법부에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에서 그것을 발의한 내용을 보니까 한심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본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이 전자 개표기라는 조혜주 지금 상임위원이 도입한 전자 개표기는 여러분 전자 사기 전자 개표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법도 아주 교묘하게 되어 있고 QR코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지 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오죽 못하면은 이렇게 울분을 참지 못하고 목사님께서 나오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플라톤이 얘기했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당신들이 지게 되는 가장 큰 업보는 뭐냐? 당신보다 못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무관심에 오는 가장 큰 벌은 당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방송이 해외에서 많이 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해외 동포들에게 내가 말씀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될 때부터 사실 미국의 교포들에 의해서 건국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대한민국이 낳은 사람이 누구냐? 미국과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특별히 뭐 하와이 사탕 수수밭에 그다음에 LA 먼저 이민 가신 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탄생됐기 때문에 낳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다시 우리가 찾아올 때까지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저도 생명을 걸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인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좌파의 정치인들이 딱 집어서 얘기하는 극우 인사 2명을 한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극우인지 오늘 1시간 넘게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을 치르셨는데 벌써 6개월이 되셨군요. 6개월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잠깐 뵀는데 지금 얼굴 건강하신 얼굴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이 해외 동포 여러분 또 OKN 또 나라 방송의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광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건강한 소식 전하고 또 우리 문재인 정권이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진상 같은 것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과 관심은 더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우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부정선거 감시 또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도 여러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곁에서 함께 해주신 강현재 변호사님, 이동호 박사님께도 감사드리고 항상 존경하는 정광훈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